우리나라는 지금 이란이나 우크라이나와 달리 국토가 매우 좁습니다. 이 말은 우리 영공에 어떤 어디선가에서 미사일이 날아온다면 순식간에 불바다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전 국민 공습 대비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하 시설물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훌륭한 대피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조금 개선한다면 뭐 아파트 지하 주차. 그렇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훌륭한 대피소입니다. 지하철역 훌륭한 대피소입니다. 네. 뭐 지하차도 훌륭한 그럼 대피소입니다. 지하상가도 훌륭한 대피소입니다. 그렇고. 복잡한 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신속하게 비명 지르지 않고 지하로 대피한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가위기관리학회 부회장이신 문현철 호남대학교 사회융합대학원 안보정책학과 교수님에게 이 공습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좋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어제부로 휴전을 선언했지만 지난주 무력 충돌이 격화할 당시에 미국이나 유럽 나라들이 현지 자국민들을 서둘러 대피를 시켰었거든요. 우리 교민들도 대피를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 뉴스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교민들을 태운 버스가 투르크메니스탄을 향해 달립니다. 그제 테헤란을 출발한 우리 국민 18명과 이란 국적인 가족 2명은 오늘 새벽 30여 시간 만에 국경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이란의 주요 공항이 모두 폐쇄되면서 고립됐던 교민들입니다. 평소 걸리던 시간보다 2배나 길어진 1200km의 피난길. 국경까지 탈출 차량이 몰려 정체가 극심한 경로를 피해서 현지 공관 직원들이 인솔했고 차량 고장에 대비해 예비 버스도 일행을 뒤따랐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신속 대응팀을 파견한 외교부는 교민들을 인계받아 공항이 있는 수도 아시가바트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이스라엘 교민들도 인접국 요르단에 대피했습니다. 국경 인근 숙소들이 피난민들로 가득 차 요르단 암만 한인들의 집에 나눠 묵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공습 경보가 울리는 예루살렘에 남은 교민들은 불안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습을 피해 하루에도 여러 번 방공호를 오갑니다. 미사일 불꽃이 이제 보이기도 하고요. 네, 창문이나 문이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도 저희 느낄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일부 지역 이란 전역에는 출국 권고인 여행 경보 3단계가 발령되어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뉴스를 보셨는데 현지 교민들이 공습 때문에 비행기로 이동하지 못해서 육로로 어렵게 지금 탈출하고 있습니다. 피난길이라고 아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같은 위기 상황일 때 재외국민 보호는 어떻게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국제 질서가 이렇게 위기로 치닫고 있고 전쟁과 재난이 뒤섞여 있는 복합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이 해외에서 발생한 위기에 대해서 자국민을 어떻게 보호하고 자국민을 어떻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외교 업무의 화두로 지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대피를 하는 데에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항공로를 이용하는 방법, 네. 육로를 이용하는 방법, 항공로와 육로를 동시에 이용하는 방법 네.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항공로와 육로를 동시에 이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단 사태였습니다. 네. 2023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수단의 수도 카르툼에서 네. 홍해 인근 포트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약 한 1000km가 넘는 거리를 육로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우리 공군 수송기 C-130 수송기로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또 대형 수송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이동을 한 이런 사례가 있는데요. 이때 또 매우 특징적인 것은 일본 교민들을 수단 카르툼에서 사우디까지 이동을 할 때 함께 이렇게 태우고 와서 기억이 납니다. 대단히 어떤 인도주의적인 어떤 품앗이 외교를 했던 거죠. 우리가 일본을 도와주니까 또 일본이 우리를 매우 고맙게 생각하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항공로를 이용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주로 이제 공항이 작동될 때의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때 우한에서 우리나라로 이송을 한달지 또는 주로 이제 재난 상황에서 항공로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공항이 안전하는 경우이고 또 이제 아주 위험한 경우에는 육로로만 탈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지금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란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대피를 시킨달지 또는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으로 대피를 시킨달지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공항
영공권이 매우 좀 마비되어 있을 때 미사일이 막 네. 그렇습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예. 포격이 막 이루어질 때 이럴 때는 공중으로 이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이렇게 육로로 버스편을 이동해서 육로로 이동을 하는데요. 네. 방금 그 영상에서 요르단과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동할 때 예비 버스를 뒀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우리의 뼈아픈 경험에서 그런 겁니다. 수단에서 이동을 할 때 버스가 고장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외교부가 예. 매우 치밀하게 지금 예. 우리 교민 대피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됩니다. 외교부 예산이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경험들이 굉장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잘 아시네요. 네, 그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거든요. 외교부 예산이 예. 정말 새 정부 들어서서는 네. 저의 바람으로는 외교부의 예산이 10배가 늘어나야 된다. 그러니까요. 외교부의 기구와 인력이 10배가 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매우 그 순수히 쓰이는 외교부의 예산이 예. 약 2조 9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네. 약 30조 정도로 늘어야 될 것이다. 네. 여러 가지 외교 수요, 재외국민 보호 등등을 감안해 봤을 때는 네. 외교부의 인력과 예산이 10배가 늘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그 국제 정세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또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린 대한민국 국민만큼의 수가 외국에도 이렇게 해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제 그 교수님 하는 말씀이 또 어느 정도 또 이해가 확실히 되네요. 아주 좋은 말씀인 게요. 네. 또 하나의 대한민국이 네. 해외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네. 특히 우리 국민들의 특징이 해외를 많이 방문하고 해외 곳곳을 좀 탐방하고 싶은 호기심이 많은 네. 그래서 어떤 성장 잠재력이 많은 나라다. 그래서 또 하나의 대한민국이 해외를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네. 외교부의 예산과 인력이 10배가 늘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30조 이상 이런 예. 것들이 좀 현실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지금 이란 교민들이 육로로 탈출해가지고 투르크메니스탄이나 요르단 쪽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피신했는데 이 뉴스 영상에서 보면 그 외교부 신속 대응팀이 또 급파했고요. 요 팀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구체적으로 교민들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해 주시나요? 네. 신속 대응팀이 창설돼서 운용이 시작된 게 예. 2007년이었습니다. 2007년. 네, 그때부터 제가 외교부에 네. 이렇게 관여를 했는데요. 이 신속 대응팀이 만들어져서 활약한 눈부신 사례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튀르키예 지진, 또 뭐 레바논 사태, 네. 우한 사태, 이스라엘 뭐 이런 전쟁 뭐 등등등 다양한 곳에서 우리 신속 대응팀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신속 대응팀이 활동을 하는 것은 일단 우리 신속 대응팀이 현지에 가서 현지의 공관의 활동을 도와줍니다. 바꿔 말하면 네. 현지에 있는 우리 대사관, 총영사관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우리 외교부 본부에서 신속 대응팀이 현지에 가서 그 나라 주재국에게 요청할 사항은 요청하는 것도 도와주고 또 우리 교민들에게 어떤 좋지 않은 사항들 네. 여러 가지 뭐 대피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돕는 일들을 그래서 대사관 총영사관의 현지 업무를 적극 지원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원하면서 또 직접 현재 파견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교수님께서는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의 정책 자문도 맡고 계십니다. 아까 영상에서 이스라엘 주민들이 방공호 시설로 몸을 피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투기 공습에 미사일 공습, 요즘 뭐 진짜 드론 공습까지 현대전은 갈수록 이 공습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대 전쟁의 특징이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중동 전쟁을 통해서 네. 정밀하게 우리가 관찰이 됐고 학습이 되었습니다. 네. 자, 화면을 통해서 보도된 전쟁의 상황을 바라보면 미사일 공격이 많구나. 네. 또 폭격기에 의한 폭격이 많구나. 네. 바꿔 말하면 또 지상 보병 부대에 의한 총격 같은 것들은 별로 효과가 없구나. 네, 예전 이라크 전쟁 이럴 때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였는데 확실히 그렇습니다. 드론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6.25 요즘에는. 75주년이지 예. 않습니까? 네. 근데 6.25 전쟁 때는 주로 보병전 보병들. 중심이었고 네. 포병이 보완해주는 네. 그리고 공중폭격이 보완해주는 거였는데 네. 지금은 거꾸로 되었다. 메인이 바뀌었군요. 메인이 바뀌었습니다. 네. 보병은 이제 제일 나중에 들어가서 정돈하고 수습하고 예. 하는 뭐 그런 정도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공중 폭격, 미사일. 지상 미사일, 공대지, 지대지 네. 어떤 이런 포격 중심의 전쟁이다. 드론까지. 이렇다면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병 역할을 지금은 드론이 또 많이 하고 있다. 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네. 이제 앞으로 우리 군의 작전은 현대전의 작전은 공습을 대비한 민간인 보호를 매우 중시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는 군사 작전이 일방적인 군인들에 의한 그런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는 전쟁이었다면 이제는 민간인의 보호와 민간인의 대피가 동행시되는 민간인 동행 군사 작전이어야 된다. 민간인 동행 군사 작전.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 주민 대피, 주민 대피. 민간인 대피가 군사 작전의 신속성 못지않게 민간인 대피가 뒤따라 주어야 이것이 정말 어떤 우리 국민의 어떤 그 피해를 최소한 전쟁이 될 것이다. 네. 뭐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도 정말 굉장히 아찔합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진짜 현실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동안 천안함 폭격 등 북한의 도발로 실제 공습 경보도 발령했었고요. 가깝게는 2022년 11월 2일 울릉도에서도 공습 경보를 발령했는데 우리 국민들 이 민방위 경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민방위 대원들의 역할 어떤 겁니까?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대만, 이스라엘, 스위스 이렇게 또는 또 하나 추가한다면 미국 이런 나라들인데요. 이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하와이가 또 잘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의 민방위 대원이 그냥 뭐 이렇게 자원봉사 형식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네.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약 330만 명의 민방위 대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20세 이상 40세 이하. 네. 그래서 우리 남성들은 군복무하고 나면 네. 예비군하고 네. 예비군 끝나고 나면 민방위 편성되고. 민방위 저 이제 끝나가지고 굉장히 아쉽거든요. 아, 그렇게 안 보이신데요. 끝났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현역 예비군 민방위대 민방위까지.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고 예. 또 이제 군복무가 조금 그 어떤 현역병이 아닌 군 병역을 마치신 분들은 바로 민방위대로 편성이 되고 예.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민방위대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잘 작동되고 있느냐. 맞아요. 예. 이것을 우리는 예. 잘 평가를 해봐야 되고요. 예. 또 이런 그 민방위대뿐만이 아니라 민방위대에는 어떤 인적 자원이라고 한다면 시설과 장비로서 민방위 시설 장비가 있습니다. 예. 대피 시설이랄지 네. 여러 가지 뭐 보호 장구, 방독면, 그다음에 정수 시설 뭐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또한 이것이 잘 작동되느냐 네. 이걸 우리는 냉정하게 진단해봐야 야, 됩니다. 그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진짜로. 예, 굉장히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저희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준비 그렇습니다. 태세가 돼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경보 체계 지금 어느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 경보 체계는 역시 민방위 제도처럼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뭐 여러 나라의 경우를 보면 그 어떤 그 사운드가 소리가 경보 소리가 다 공통되지는 않지만 공통점은 위급을 전파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진 사운드가 이렇게 구축이 되어서 네. 운용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그런 민방위 경보는 크게 두 가지예요. 경계경보, 공습경보. 경계경보는 항공기나 어떤 포격이 지금 시작될 수가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경계 워닝 사운드이고요. 네. 공습경보는 지금 적의 항공기와 그런 포격 시스템이 작동되어서 곧 지금 포탄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 빨리 대피하라라고 하는 경계경보, 공습경보 이 두 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해제가 됐을 때 해제 경보가 네. 되고요. 나머지 이제 또 중요한 이제 내용적인 면에서는 자, 이 공습이 단순한 포탄이 아니라 어떤 그런 핵 공격이다라고 하면 어떤 핵물질이나 핵무기가 날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핵 공습이 있고 또 화생방 물질, 화학 물질 같은 화학전. 것을 네. 화학전을 좀 쓸 수 있다라고 하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또 화생방 그런 공습, 네. 공습 경보 이런 것들로 나눠질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또 디테일하게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습 경보가 울리면 그런데 그 위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 마련인데 재난의 경중에 따라서 발송되는 문자가 세 종류더라고요. 네. 위급 재난 문자, 긴급 재난 문자, 안전 안내 문자가 있는데 이게 각각 무엇이고 어떻게 좀 다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그 문자 발송이 이렇게 지금 세 가지로 세분화되어서 되는 것은 제가 이렇게 현실 적용성으로 봤을 때, 작동성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가 않다. 헷갈릴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너무 상세하면 네. 또 국민들이 헷갈려하고 또 제가 앵커님께서 뭐 이렇게 질문 드려본다면 요즘에 문자가 많이 날라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읽어 보신가요? 아니요, 그냥 삐삐하면 이게 뭐야, 그래 꺼버리기만 하지. 그렇습니다. 상세히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네. 문자가 너무 많이 발송되다 보니까 잘 보지도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자 발송의 핵심은 짧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쉽게 인식하게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 문자를 발송하는 주체는 짧고 명확하게 네. 발송해야 되지만 문자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은 왜 문자를 발송 안 했냐 어쨌냐 이런 그런 그 항의성 인식보다는 문자가 발송 딱 되면 이걸 반드시 읽어봐야 될 시민의 의무를 준수해야 되고 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자 발송이 되면 이 문자를 발송을 보고 이 문자대로 빨리 행동화하는 거. 행동을 바로. 예, 이것도 시민의 의무다. 예,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문자 발송에서 절대 빠뜨려서 안 되는 것은 왜 이 문자를 발송한다. 지금 이 위기 상황이 뭐 어떤 상황이다.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 이 세 가지가 키워드다. 네. 이걸 아주 잘한 나라가 일본이다. 네. 지금이 어떤 상황이다.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예, 약자분들과 함께 도보로 절대 승강기 타지 말고 예. 어디로 가야 되냐? 지하로 빨리 대피하십시오. 예. 얼마나 심플합니까? 예. 이 세 가지를 왜, 어떻게, 어디로 어디로? 이렇게 짧은 한 문장으로 문자 발송 문화를 정착해야 된다. 그게 굉장히 간극이 있는 게 굉장히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너무 좀 저 책상 행정의 그 단계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이 문자를 보고 주민들이 행동으로 옮겨서 위험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예. 그것을 인식하게 하는 문자의 내용이나 발송 방법 그리고 문자를 이제 좀 잘 안 보기 시작하는 우리의 네, 문화 맞아요.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다. 아, 네. 이런 인식 변화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바로 이 순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공습이나 대규모 재난 상황에 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현재 공습 대비 훈련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그 민방위 훈련은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아주 그 치밀하게 잘 구축이 되어 있고 1년에 한 2번 내지 3번 정도 맞아요. 민방위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공습 대비 훈련이 갈수록 횟수가 줄어들고 있고 또 이게 좀 형식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좀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네. 예.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을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런 공습에 대비한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주민들 보호를 위한 것인데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아우성을 치면 거기에 공무원들이 흔들려 버려요. 당당하게 말해야 됩니다. 네. 자, 이 공습 대비 훈련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거다. 네. 지금 전화하신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선생님의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넣는 거다. 네, 네. 지금 한번 해야 된다. 네. 불편하시지만 하십시다. 이렇게 강하게 설득해야 되는데 민원에 흔들려 버리다 보니까 예. 민방위 훈련이 형식화되어 가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저 현역 일대와 예비군 일대와 민방 일대 굉장히 점점점 마음 강도가- 자세가 달라지고 네. 죄송하지만 제가 좀 이렇게 불만을 조금 표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이렇게 네. 불편하고 이거 왜 해야 됩니까? 이거 조금 빨리 끝내줘. 약간 이런 것들을 표정으로 보여주면 이제 그 공무원분들은 약간 거기에서 조금 불편함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자세부터 바뀌어야겠네요. 저희부터. 인식 변화입니다. 예. 예. 공무원들은 이런 훈련에 대해서 불평을 토로하는 국민들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한마디로 인식 전환을 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있어야 되고, 네네. 국민들은 이러한 공무원들의 민방위 훈련에 대한 참여 독려에 대해서, 그리고 1년에 두세 번 있는 민방위 훈련 방송을 적극적으로 듣고 네네. 공무원들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따라야 될 시민의 의무, 네네네. 이것을 우리는 확립해 가야 된다. 뭐 두세 번이라고 하지만 그 두세 번 이렇게 그 훈련 중에 그냥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일사불란하게 다 나중에 혹시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대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훌륭한 학습 시간입니다. 그러니까요. 나의 생명 보호를 위한 예. 훌륭한 학습 시간이다. 1년에 3번. 예. 그것도 방송을 통해서 듣는 KBS 예. 민방위 훈련 방송 1년에 한 번에 20분씩 3번 하는 거. 맞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학습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민방위 훈련 방송 듣기 국민 운동. 네. 저는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우리 분단 국가라고 해서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게 너무 만연해 있다 보니까 뭔가 그렇습니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렇게 막 이제는 솔직히 막 안 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이제 너무 세상도 많이 바뀌었고 국제 전쟁이 정세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맞습니다. 어떻게 우크라이나에서 지상전이 발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란의 포격이 갈지, 네. 이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피해는 언제든지. 국민이 받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런 생각을 조금 가져주시고 우리 후배분들도 이제 좀 민방위 훈련 잘 받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렸는데, 그러면 민방위 훈련 어떻게 좀 더 공습 대비 훈련 좀 더 강화돼야 할 필요성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있나요? 네.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린다면 민방위 훈련을 네. 온 국민이 다 참여해야 됩니다. 내가 공습이 벌어졌을 때, 폭탄이 떨어질 때 빨리 나와 내 가족을 대피시켜서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거, 내가 직접 훈련에 참여해야 되죠. 예. 우리 훈련에 참여합니까?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국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소로 신속하게 유도해서 대피시키는 것 330만 명의 민방위 대원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방위 대원이 주도적으로 민방위 훈련을 합니까? 아닙니다. 네. 누가 민방위 훈련을 합니까? 공무원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공무원들이 대신해서 민방위 훈련을 하고 있고 민방위 대원은 참여하지 않고 있고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고 네. 불평을 호소하고 있고 이 문제를 정말 혁명적으로 고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매우 위험하다. 그때 또 그렇게 된 게 코로나 이후에 그 훈련을 같이 한 장소에서 할 수 없어서 영상으로 대체하고 이랬던 것들이 전 기억이 나거든요. 아주 예리하신 지적인데요. 예. 지금 우리 민방위 훈련이 예.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 네. 330만 명의 민방위 대원이 편성이 되면 시군 구별로 민방위 대원 교육이 들어갑니다. 맞아요. 근데 과거에는 전부 집합시켜서 네, 대면 맞아요. 교육을 했는데 지금은 그 편리를 위해서 대면 교육은 한 번 1년 차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SNS로 맞아요. 비대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더 민방위 대원들의 교육이 형식화돼 가고 있다. 네. 바로 이것이 민방위 대원들이 민방위 대원 중심의 훈련으로 연결되지 않게 하는 요인도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일단 우리 교수님, 공습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면 네, 이제 네. 실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피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피하는 게 잘 피하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이란이나 우크라이나와 달리 국토가 매우 좁습니다. 또 특히- 산악지형도 있고. 예, 특히 휴전선으로부터 우리 서울 북쪽 수유리까지 4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까워요. 너무 가까워요. 매우 가깝습니다. 너무 가까워요. 그 다음에 남쪽과 북쪽 끝에서 끝에까지가 겨우 한 420km밖에 그렇죠. 안 됩니다. 예. 대전 반경으로 200km밖에 안 됩니다. 네. 이 말은 우리 영공에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하고자 하는 폭탄을 탑재한 어떤 항공기가 진입한다면 또는 어디선가 북쪽을 비롯한 어디선가에서 미사일이 미사일이 날아온다면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토가 전체가. 네, 타겟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전 국민 공습 대비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일부론자들은 뭐 그게 불편하니까 지역별로 해야 되지 않냐? 그거 엉터리입니다. 전 국민이 전 국민이 한 번에 한 번에 공습 대비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매우 국토가 좁다. 우리나라 영공의 어떤 비행 물체가 다가오는 순간
순식간에 서울이든 부산이든 광주든 대전이든 청주든 강릉이든 순식간에 폭격을 맞을 수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민방위 경보통제소에서 위험 경보를 주면 네. 즉시 대피하는 거다. 네. 어디로? 지하로. 지하로.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포탄이 떨어지면 포탄의 파편이나 콘크리트 조각이나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파편에 의해서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 파편을 피하려면 지상에서 피해야 된다. 어디로? 지하로. 가까운 지하 시설로. 가까운 지하 시설. 뭐 예를 들면 뭐 아파트 지하 주차. 그렇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훌륭한 대피소입니다. 지하철역 훌륭한 대피소입니다. 네. 뭐 지하차도 훌륭한 그럼 대피소입니다. 지하상가도. 지하상가도 훌륭한 대피소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우리나라는 예. 그 인구가 이렇게 밀집된 도시 국가이다 보니까 네. 지하 시설물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훌륭한 대피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조금 개선한다면 조금만 개선은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어디 뭐 검색도 할 수 있는 것들. 그렇습니다. 저희- 시간이 좀 있다면 예.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뭐 검색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무조건 지하로 가야 되는데 네. 지하가 눈에 안 보인다면 네네. 그때 얼른 검색해 봐라. 네네네. 예. 그렇군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평소에 그냥 주변에 대피소를 조금 알아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평소에 대피소를 알아두는 것은 네. 내가 위기 시에 나와 내 가족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의 마음이고 예. 훌륭한 지혜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현대인들은 SNS 뭐 검색, 뭐 스마트폰 검색을 많이 하는데 그때 네. 정말 한 달에 단 1분이라도 네네. 위기 시에 내가 어디로 대피할 것인가를 알아두는데 시간을 좀 할애하자. 네. 이렇게. 아니 그리고 제가 지난 주말에 그 예술의 전당 쪽을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 그 안내소 옆에 재난 가방을 만든 그 한 준비하는 거를 이렇게 소개를 해놨더라고요. 그런 재난 가방 같은 것도 집에 늘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하죠. 네, 저희 아내가 늘 재난 가방을 만들어서 왜 이거를 훌륭하십니다, 준비를 사모님이. 저는 왜 이렇게 준비를 하냐 이거를 네. 있어야 된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재난 가방에 대한 그걸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때 안에 뭐가 들어가 라디오가 들어가야 되고 뭐 식료품 조금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제가 지난 주말에 봤어요. 저는 방금 든 생각이 예. 제가 이 자리에 올 게 아니라 예. 사모님이 나오셔야 돼요. 그렇습니까? 예. 아유, 예. 아니 정말 왜 그러냐면 예.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문제가 이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하는 것에 불평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재난 가방이랄지 휴대용 소화기랄지 네, 맞아요. 휴대용 소화기를 차량에 비치하고 집에 싱크대 같은 데 놔둔달지 이런 걸 되게 불편해해요. 이게 아주 위험한 겁니다. 네. 그런데 저도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모님은 경우처럼 매우 좀 그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예. 집에서 재난 가방을 준비해 놓고 뭐 이렇게 그런 혹시 모를 소화기 같은 것도 네네. 준비를 해 놓고 이런 다양한 비상 의약품도 준비해 놓고 맞아요. 네. 촛불도 준비해 놓고 맞아요, 촛불. 네. 또 건전지 들어간 라디오도 준비해 네네. 놓고 뭐 이런 것들 네. 여기 한 가지 꼭 추가할 게 있습니다. 신발입니다. 신발. 왜냐하면 예. 위기 시에는 바닥이 뭐 지진이 발생했든 폭격이 발생했든 날카로운 물질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때 구두 신고 뛸 수도 없고 맞아요. 맨발로 뛰면 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그 신지 않고 안 왔던 운동화를 깨끗이 빨아서 네네. 잘 뛸 수 있는 그런 신발을 꼭 잘 비치해 둬야 돼요. 그럼 혹시 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이런 공습이 나고 뭐 전쟁 상황이 났어요. 그러면은 가족끼리 어디서 만나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역시 아. 좀 남다르십니다. 아니 그건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중요하죠. 네. 그래서 사모님 결혼했을 제 대신 때 여기 오셔야 돼요. 그렇게 저기 장인 장모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도 글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훌륭하십니다. 아. 자, 저 조금 보완 설명드리면 예. 궁금하네요. 이런 그 폭격이 벌어지거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전기 통신이 끊깁니다. 끊기죠. 또는 전기 통신이 끊기지 않아도 일반인들이 소방서를 비롯한 곳곳에 전화를 엄청나게 해서 트래픽이 걸려가지고 통신이 안 됩니다. 네. 자, 이럴 때를 대비해서 사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가분들이 말씀하신 네네. 그 지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우리 이래서 통신이 안 될 수 있다. 우리는 일단 어디서 모이자. 또는 통신을 한다면 서울에 문제가 생긴다면 대전에 계시는 이모님 댁으로 전화해서 서로 우리가 위치를 확인하자. 예. 또는 어디 뭐 순천에 사시는 누구 저기 삼촌 댁으로 전화하자. 네. 또는 마산에 사시는 이모 댁으로 전화해서 확인하자. 네. 이렇게 통신을 우회하는 방법, 어디서 만나자는 방법, 이러한 것들을
가족들끼리 만들어 놓고 구축해 놓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일이에요. 아, 중요한 일이군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네. 특히 서울에 사신 분들은 예.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이란에서 테헤란에서 대피하는 사람들 차량 행렬 봤죠. 네, 엄청나다. 서울은 더 심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래서 서울에 사신 분들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네. 절대 차를 몰고 나오면 안 됩니다. 다 죽게 됩니다.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자전거입니다. 자전거요. 그렇습니다. 저는 주장하는 것이 예. 자전거가 대피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인구 밀집 대도시에서는. 네. 예. 그래서 도보로 가는 것도 중요하고 네. 또 그런 위기 대비 그런 안전 배낭, 재난 장난감. 배낭 네. 이런 것도 메고 자전거를 타거나 네. 이렇게 가는 것이 중요하지 차를 몰고 나오면 절대 안 된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사야 될 이유가 하나가 또 생겼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공습된 지하로 가야 되긴 하지만 네. 지진 났을 땐 대피가 탁 트인 좋은 공간으로 말씀이세요. 나가야 하고 바다에 지진 해일 때 높은 지대 또 폭우 침수 때는 또 지하로 가면 안 되잖아요. 네. 이렇게 각 재난 유형별로 대피소가 다른데 이거 조금 간략하게만 네. 짧게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딱 정리한다면요. 예, 예. 상식에 따르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상식이 뭡니까? 홍수가 졌다? 빗물이 많아지겠죠. 빗물이 어디로 모여요? 지하로 가면 안 되죠. 그쪽 가면 예. 안 돼요. 네. 또 산사태가 왔다? 산사태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뭐가 내려옵니까? 위에서. 산에서 흙이 밀려 내려오죠. 산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죠. 예. 지진이 발생했다? 흔들리죠. 네. 건물이 붕괴되죠. 네.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네. 건물이 없는 넓은 공터로 가야죠. 이렇게 예. 또 해일이 발생했다. 해일이라는 게 뭐예요? 바다에서 물이 밀려오는 거죠. 네, 쓰나미죠. 높은 데로 올라가야죠. 네. 이렇게 상식에 기반한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위험의 유형들을 자꾸 생각해두는 연습이 필요하다. 네. 상식에 기반한 대피가 필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급하게 또 대피하다 보면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기 어려운데 참고로 외국 대피소 등에서는 어떻게 또 잘 만들어진 곳이 있다고 합니다.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영상 함께 보시죠. 스위스 쥐리 주택가의 한 민방위 대피소입니다. 30cm 두께의 방호문 2개를 열자 여러 개의 방이 나옵니다. 습기를 방지하는 공기 정화 시설, 난방 시설은 물론 화생방전에 대비한 제동용 샤워 시설까지 갖춰놓고 있습니다. 주방과 식당, 침대도 완비돼 있어 가족 단위 임시 거처로 손색이 없습니다. 이 대피소는 모두 17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쥐리에만 이 같은 공공 대피 시설이 160개가 넘습니다. 지난 1975년부터 대피소 건설이 의무화되면서 지은 지 50년 된 이 아파트 지하에도 가구별 대피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축물자를 저장하는 가구도 있습니다. 공공 대피 시설 5,100여 개, 개인 대피소까지 30만 개, 전체 인구 700여만 명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핵 공격 등 어떤 재난과 재해도 견딜 수 있는 대피 시설은 스위스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립국으로 알고 있는데 저런 핵 공격에 대비한 시설 등을 이렇게 마련해둔 게 굉장히 좀 신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는 저런 대피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는 대피소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번 10여 년 전에 김민철 국장님께서 저렇게 취재하신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영하시네요. 아주 또 네. 예. 그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맞아요. 네. 먼저 우리가 스위스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 보통 스위스 하면 알프스산 있고 뭐 평화롭게 사는데 무슨 저런 걸 준비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스위스도 우리나라처럼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다 보니까 특히 2차 세계대전 때 매우 그 전쟁 참여의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히틀러로부터. 예. 근데 그것을 물리치면서 중립국으로 했는데 중립국화 하더라도 언제든지 강대국들로부터 미사일 공격, 포격 반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인상적인 것은 스위스 국민 700만 명 전체가 들어갈 수 있는 지하 시설을 만들어 놨잖아요. 네. 이거 엄청난 지혜입니다. 네. 그래서 스위스가 강대국이고 네. 그래서 스위스가 지혜의 국가다. 저는 이렇게 평가되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스위스를 잘 모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에서 우리가 논의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훈련을 어마어마한 지하 시설이 있다. 그렇죠. 예. 특히 우리가 아파트 문화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조금만 손질해서 스위스처럼 이런 지하 시설로 지하 대피 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대피 시설들은 우리나라의 경우로 본다면 단기 대피 시설, 중장기 대피 시설로 나눠볼 수가 있다. 단기 대피 시설은 잠깐 머물다 갈 수 있는 곳. 이것은 매우 시설이 심플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스위스는 인구가 700만이지만 우리는 5,200만이니까 그렇죠. 스위스처럼 다 저렇게 할 수가 없고 단기와 중기로 나누어서 중장기는 주로 접경지대나 그런 전쟁성 군사적 포격을 받을 수가 있는 곳들은 스위스처럼 저렇게 뭐 핵공격 대비까지 다 구축된 시설들을 하고 후방 지역이나 이런 곳들은 단기 대피 시설을 잘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포격 미사일 같은 것들은 그런 접경지대들, 그리고 화학물질, 방사능 물질 같은 것들은 원자력 발전소 영향권 안에 있는 그런 곳들, 예. 그런 지역들은 또 방사능 물질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방어 시설을 만들어 둬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동 반경 내에 있는 지하 대피 시설, 뭐 특히 농산어촌 같은 경우에는 지하 시설이 없다면 학교의 그런 뭐 대피 시설 뭐 이런 것들을 잘 점검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스마트폰을 잘 사용할 수 없는 뭐 장애인, 노약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라디오를 해야 되는 겁니까? 라디오를 사용해야 되나요? 예, 우리가 지금 올 봄에 있었던 예. 의성 그 대산불에서 네네. 이렇게 한 31분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대피를 좀 우왕좌왕하거나 또 대피가 좀 신속하지 못했거나 노약자 동행 대피가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발생했던 참사인데요. 예. 이러한 영남 산불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이 대피 시스템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 노약자분들에게는 문자 같은 게 별로 효과가 없구나. 또 그렇다고 방송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빨리 대피하라고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예. 동행 대피를 해야 되는구나. 동행 대피. 사전 정확히 예측 동행 대피가 중요하다. 이런 걸 우리는 또 알아야 되고요. 네. 여기에 또 하나 우리는 외국인들을 동행 대피해야 된다. 외국인들은 아직도 외국인 근로자들은 네. 우리나라 말을 잘 못 알아먹는 경우가 있다. 네네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대피할 때 비명 지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일본인들에게 배워야 될 예. 매우 큰 교훈인데요. 일본인들은 지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진이 발생해서 대피할 때 절대 비명 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일본인들을 보면서 깜짝 놀래요. 예. 일본에서 큰 재난을 겪을 때 일본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심지어는 소름 끼치도록 놀랍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 침착하고. 절대 비명 지르지 않습니다. 네. 일본인들의 침착함은 어디서 나오냐? 비명 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네. 구조 요청하는 것은 강력히 요청하는데 막 호들갑 떠는 비명 지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비명을 지르면 주변이 공포스러워집니다. 네, 혼란스러워지는. 그러면 분위기. 모두에게 위험을 가한다고 해서 일본인들은 비명을 지르는 사람을 재난 현장에서 비명 지르는 사람을 매우 미개한 사람 취급하고 강한 비판을 가합니다. 문화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어려서부터 훈련받습니다. 예. 구조 요청은 하되 비명 지르지 않는다. 네. 공포를 참아낸다. 네. 이런 것도 대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30분 안전 챌린지를 끝으로 오늘 토크 좀 저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또 이스라엘과 이란전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다시 상기하는 의미에서 드린 미션입니다. 만약 공습 상황이 발생했다면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할지 30초 안에 요약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작해 주십시오. 어디로 대피합니까? 네. 지하로 대피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신속하게 비명 지르지 않고 빨리 대피합니다. 지하로 대피합니다. 지하로 대피한다. 네. 끝났습니까? 네. 너무 30초가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그만큼 굉장히 간단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복잡한 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어디로? 지하로. 지하로. 어떻게? 신속하게. 네.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비명 지르지 않고. 비명질. 신속하게 비명 지르지 않고 지하로 대피한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위기관리학회 부회장이신 문현철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